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장은수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글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살다 보니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주변에서 어떤 황당한 일을 겪거나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나 싶고 이해도 안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당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보니 그게 남의 일처럼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알고도 당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 많은 변화를 느꼈고 그 과정에서 사고방식이랄까 가치관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요. 절망과도 같았던 시간들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며 들으실 수 있게 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세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교수셨고 외할아버지는 한의사셨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환경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소위 좋은 학군으로 불리는 곳에서 쭉 학교를 다녔고 친구들도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제 배경이 참 좋다는 걸 친구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그런 판단의 기준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맞지만 저는 무엇보다 저희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비롯해 친가 외가 모두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화목한 분위기였고 성향도 다들 선하고 온화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들 화를 잘 안 낸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넓은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 혼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그리 혼날 일들을 만들고 다니는 말썽꾸러기가 아니기도 했지만 제 친구들을 보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봤으니 제 환경에 더욱 더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경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님께서도 제게 1등만을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집안 배경을 믿고 대충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생계 유지와 같은 절실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도 잘했고 진로를 두고 고민하다가 외조부처럼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한의대에 지원했죠. 그리고 바로 과동기와 캠퍼스 커플이 되어 공부와 연애 모두 우등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학교를 다녔어요. 힘들다는 공부를 6년이나 하면서도 힘들어하거나 지치지도 않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 당연히 당시 남자친구와 결혼할 것이라 생각했으니 남자친구가 군의관 복무를 하는 것도 기다려 결혼 날짜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파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남자친구 입에서 파혼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남자친구를 찾아갔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뭘 물어? 보면 몰라? 넌 내가 파혼 소리까지 했으면 대충 알아들었어야지. 굳이 여기까지 또 찾아와서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드냐? 지금 내가 여기 찾아온 게 잘못이라는 거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0년이야. 결혼을 코앞에 두고 파혼이 그렇게 간단한 거야? 30년 선 부부도 이혼 결심하는 건 한순간이라더라. 10년 연애한 게 무슨 벼슬이니? 군의관 복무하는 거 기다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걸로 너한테 평생 코 끼어서 살 생각도 없어. 알겠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고 시비 걸고 했던 것도 결국 이러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지. 차라리 다른 여자 생겼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니? 그게 지금보단 나았을 거야.
그걸 이제 알아채는 네가 눈치 없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 전 그렇게 파혼을 당했고 심한 배신감과 자괴감에 빠져 심각한 파혼 후유증을 겪게 됐습니다. 사람, 특히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 높았던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대인 기피 증상까지 보였어요. 당시 저는 졸업 후 꽤 규모가 큰 한의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환자를 대하는 것도 어려워서 진료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일하던 한의원도 그만두고 칩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한의원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그만두면 다시는 그만큼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30 문턱에서 파혼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미 이혼하고 돌아와서 더 잘 지내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첫사랑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자신도 있었고 또 행복한 희망에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그렇게 악몽 같은 파혼을 당하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남자친구의 변심도 못 알아채고 혼자서 들떠 있었던 제 꼴이 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친구들 만나는 건 감히 꿈도 꿀 수 없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외출을 아예 안 했고 집에서도 거의 제 방에서만 지냈어요. 처음엔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죠. 그러다 조금씩 나아지면서 OTT로 온갖 영화, 드라마, 정주행 같은 데 빠져서 날짜, 시간 개념도 없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화면만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무려 1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살도 엄청 찌고 점점 더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히키코모리라는 게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땐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오죽하셨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그대로 지켜보며 기다려줄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엄마가 나서셨죠. 은수야, 엄마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게 너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1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데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엄마가 겁이 나.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우선 집에만 있는 것부터 바꿔보자. 엄마랑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아니면 쇼핑이나 외식 같은 것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때? 밖에 나가기 싫어요.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될까봐 무서워. 이제 시간도 이만큼 흘렀고 네가 파혼한 걸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도 이젠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뭐가 무서워? 네가 잘못한 것도 없고 당당하지 못할 게 뭐냐고. 차라리 내가 그 인간을 차버린 거면 낫겠어. 욕먹는 게 낫지. 멍청하고 불쌍한 파혼녀인 게 뭐가 당당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 지금 살도 너무 많이 쪄서 누구 마주치는 게 더 싫어요. 친구들 다 이 동네에 사는데 어디 가도 누구라도 한 명은 마주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랑 운동이라도 다닐래? 엄마 다니는 수영장. 지금 엄마가 나가는 반에는 거의 아줌마들이야. 젊은 세댁들도 거의 없고 다 중년 이상 할줌마들이니까 네가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어때? 엄마랑 같이 운동하러 다니자. 응? 저 스스로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없었고 동기부여가 부족했었죠. 그렇지만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시는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간절한 엄마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엄마 손에 이끌려 엄마가 다니는 수영장에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물에서 노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바깥 세상에 나온 것이고 게다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수영복을 입은 제 모습이 스스로 민망할 정도였으니 그 좋아하는 수영장에서도 전처럼 좋은 기분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반에 15명 정도, 다른 레인을 쓰는 다른 반들까지 합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같은 반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엄마 옆에서 인사나 겨우 했어요. 아직 사람들을 많이 경계했고 또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기도 했죠. 엄마 얘기처럼 저희 반에는 거의 50대 이상 전업주부들이 많았는데 저를 제외하고 제일 젊은 언니가 한 사람 있었어요. 엄마가 그 수영장에 다닌 게 몇 달 됐는데 그 언니도 엄마랑 비슷한 시기에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해서 쭉 같이 다녔기 때문에 엄마랑은 이미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랑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저를 수영장에 데리고 오라고 강력하게 조언을 한 것도 그 언니였더라고요. 엄마를 통해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 제가 수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언니는 저를 특별히 챙겼고 수영장 밖에서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언니는 외향적이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원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 사람인 것 같긴 했지만 특별히 마음을 써준다는 게 느껴지니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언니 덕분에 수영장 아닌 곳으로 외출하는 것을 시작했던 거죠. 저는 언니를 좋아하며 따랐고 언니는 저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며 많은 영향을 줬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언니와 어울리는 자리에서 예랑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언니와 사이가 많이 편해지고 나서는 술도 한 잔씩 하곤 했는데 대리운전 기사 대신 언니가 잘 아는 동생을 불러도 되겠냐고 했어요. 은수야, 네가 아직 남자들을 많이 경계하는 것도 알고 남자랑 같이 있는 자리를 불편해하는 것도 알지만 그것도 결국은 네가 깨고 나와야 할 껍데기잖아. 이렇게 조금씩 시도해보자. 알아, 알지. 그렇지만 머리로는 아는 거랑 가슴이 반응하는 게 너무 다른 거더라. 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외출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자들을 보면 심박동이 막 빨라져.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야. 힘들지 않으면 걱정할 것도 없겠지. 내가 같이 있잖아. 그리고 걔는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생이라서 거의 친동생 같은 사이야.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차 운전해주러 오는 거니까 걱정 마. 알았어. 언니가 나한테 나쁜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언니 맘 다 아는데 까다롭게 굴어서 미안해. 얘는 아니야. 그런 소리 마. 너도 나한테 이미 친동생 같은 애야. 그런 말 안 해도 네 맘 다 아니까 그럴 것도 없어. 언니도 나한테는 친언니나 다름없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 있는 친구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알아? 언니가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아.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 그런 얘기들 언니랑 할 수 있어서 나 정말 든든해.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아시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언니와 저는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죠. 언니가 제게 보여준 정성이 워낙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어서 사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언니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도 언니 못지않게 언니한테 잘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제 사람이었던 언니의 오랜 지인이라고 하니 경계심을 조금은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랑이가 제게 남자로 다가오려는 어떤 언행도 하지 않았기에 거부감도 없었죠. 처음에는 언니 차를 운전해 주러 와서 대리운전 기사 역할만 충실히 했지만 다음에는 같이 차도 한 잔 마시게 되고 술도 곁들이는 식사 자리도 갖게 되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됐습니다. 예랑이는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은 훈남이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사한 사람이었죠. 같이 걸어 다니거나 밥을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걸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 꽤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 기반을 웬만큼 다져놓은 사람이라는 점도 멋있어 보였고 스타일도 썩 좋았는데 거기다 매너도 좋고 다정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여자들이 아주 좋아할 법한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육각형 남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예랑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랑이는 저를 막내 동생 대하듯 했고 늘 언니랑 셋이 어울렸으니 남녀로서의 어떤 감정이 쉽게 끌어오르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 제가 여성적인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더 그랬던 거죠. 딱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저같이 뚱뚱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애를 좋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 제 감정을 더 키워갈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 혼자서 지지부진 예랑이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랑이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언니와 셋이서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예랑이가 그러더라고요. 은수야, 내일 오빠랑 저녁 먹을래? 내일? 내일 언니 다른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난 거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누나 말고 너랑 나랑 둘이서 먹자는 거지. 우리 둘이?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왜? 싫어? 왜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내가 더 당황스럽네. 아니, 뜬금없이 단둘이 저녁을 먹자 그러니까 긴장되잖아. 오빠랑 내가 단둘이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궁금하고 당황스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너랑 단둘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서 그러지. 오빠, 그게 무슨 뜻이야? 나 헷갈리게 하지 마. 나 그런 거 싫어해. 내가 너무 장난스럽게 말했나? 미안해. 너랑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뭐야. 그렇게 싫어?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라. 침묵이 더 무섭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혼자서 상상하고 꿈꾸던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혼자 하는 상상,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이었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꿈에도 그리던 그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이었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니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오빠가 왜? 장난치지 마. 오빤 마음만 먹으면 연애 같은 건 언제라도 누구하고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나 같은 애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은수야,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 네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누나랑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자주 너랑 어울렸겠어? 나 원래 누나랑도 이렇게 자주 안 만났어. 난 전혀 몰랐어. 난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난 오빠처럼 잘난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 난 지금 백수에 살도 너무 많이 쪘고 마음에 병도 있는 애야. 난 은수 네가 살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네가 근사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네 상처를 내가 잘 다독여주고 싶어. 친한 오빠가 아니라 네 남자로서 말이야. 예랑이의 박력 있는 고백은 심장 떨리게 달콤하고 황홀했지만 저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감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랑이는 제게 너무 과분한 상대 같았으니까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없는 것인지 의아하게 여기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는 한의사의 집안도 좋은 제가 왜 그렇게까지 위축되어 있었던 건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다 지금에나 할 수 있는 생각인 거고 당시엔 제 상태가 정말 처참했었던 겁니다. 청첩장까지 돌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파혼을 당했다는 것이 제게는 엄청난 핸디캡으로 느껴졌어요. 온 세상이 다 저를 조롱하는 것 같은 망상에 오래도록 시달렸고 여전히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시기였죠. 게다가 병원까지 그만두고 칩거하는 동안 살도 많이 쪄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바닥이었잖아요. 예랑이처럼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그런 제 처지가 더욱 끔찍하게 여겨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땅굴 파고 들어가는 시기였으니 예랑이 앞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 저를 예랑이는 여러 차례 설득했고
저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말하며 제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예랑이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예랑이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빠른 속도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살부터 뺄 작정을 했어요.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언니랑 외출도 종종 하곤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제 방에서 보냈고 하루 종일 누워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군것질도 입에 달고 살았으니 살이 빠질 리가 없었죠. 오히려 운동 후 식욕이 돌아 더 많이 먹고 외식까지 하면서 살이 더 쪘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저 자존심 상할까봐 배려해서 별 말씀 안 하셨던 거지 속으로는 엄청 걱정도 많이 하고 답답해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 예랑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을 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저를 보며 엄마가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 이제야 우리 딸 같네. 돌아왔어, 우리 딸. 엄마, 그렇게 좋아요? 우리 딸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좋지 그럼. 엄마는 네가 옛날처럼 환하게 웃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렇게 살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연애까지 한다니까 더 바랄 게 없네. 내가 살 빼서 제일 좋은 거 아냐? 엄마, 그동안 나한테 잔소리 엄청 하고 싶었을 텐데 말도 못하고 계속 기다려주고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으이그, 엄마만 말고는 있었어?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좀 하지 그랬어. 엄마랑 그렇게 편하게 대화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1년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을 땐 엄마 아빠랑 얘기도 거의 안 했거든요. 밤새도록 드라마 보다가 아침에 잠들고 그렇게 낮밤을 바꿔 살 때가 많았으니 얼굴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죠. 어쩌면 엄마 아빠와 부딪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더 그렇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를 대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엄마 아빠를 뵈면서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러면서도 솔직히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어떤 누구와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랑 매일 같은 차를 타고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제 눈치를 보시는 엄마가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이 다 열린 게 아니었으니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러니 계속 서먹했을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편한 마음으로 엄마도 저도 속마음을 꺼내놓고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엄마만큼이나 저도 그럴 수 있게 된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랑이 덕분이라고 생각하셨고 저를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해준 예랑이에게 무척 고마워하시며 제 남자친구로도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처음 예랑이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했던 날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좋아하셨던 것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에서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예랑이는 저희 부모님께 아주 후한 점수로 합격을 받았어요. 예랑이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켰으니 다음 수수는 자연스럽게 제가 예랑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였죠. 예비 시부는 예랑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예비 시모만 계셨거든요. 홀어머니 밑에 자랐지만 예비 시모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꽤 되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해요. 처음 만나 뵙게 된 예비 시모의 첫인상도 무척 세련되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사신 분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옷이나 꾸미는 것에 크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셔서 비교적 검소하고 소박하신 편인데 예비 시모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분해가 엄청났고 자기 관리도 엄청 잘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비 시모를 처음 뵀을 때 저는 괜히 주눅이 들고 걱정이 되기도 했죠. 살을 많이 빼고 있긴 했지만 예비 시모가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어쩐지 깐깐해 보이시는 인상이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은수야, 반갑다. 은수라고 불러도 되지? 말도 편하게 하고 이름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네, 어머님, 저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엄마 또 시작이시네. 은수야, 내가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좀 주책이셔. 엄마,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우리 은수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참. 내가 또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보다. 그래서 애가 나한테 푼수라고 그런단다. 부담 갖지 마, 은수야.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내가 딸이 없잖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비교적 다정한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딸 같진 않거든. 같이 쇼핑도 다니고 수다도 떨 수 있는 딸이 항상 갖고 싶었어. 내 어머니 저랑 쇼핑도 가시고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그래요. 그래, 쟤 빼고 우리 여자들끼리만 가끔 따로 데이트도 하고 그러자. 아유, 너무 좋다, 은수야. 우려가 무색하게 예비 시모는 제게 너무나도 잘 대해주셨어요. 제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도 언급을 하신 적이 없고 제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만큼이나 넓고 깊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를 정말 딸처럼 여겨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첫인사를 드린 이후로 두어 번 예비 시모와 단둘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단둘이 있는 시간도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예비 시모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예랑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예비 시모랑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수야, 너 한의원 다시 나가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아, 네. 이젠 저도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됐고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욕도 많이 생겼거든요. 다 오빠 덕분이에요. 이전에 일하던 곳이 제법 규모가 큰 한의원이었더구나. 아, 맞아요. 거기서 일할 때 좋았었는데 제가 공백기도 있고 그래서 눈을 좀 낮춰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참에 그럼 그냥 개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니? 어차피 언젠가는 개원할 거 아니야. 일찍 자리 잡는 게 좋지. 한의원도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말이야. 이미 어디나 과포하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은 좀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원해서도 연수도 받을 수 있고 학위도 할 수 있고 공부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건물 상가에 한의원이 들어오면 딱인 곳이 있거든. 내가 너 병원 자리 하나 내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개원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실 텐데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건 너무 부담스럽니? 아직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내가 좀 그런가?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네가 내 며느리, 아니 그냥 내 딸 같아서 그 자리를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고. 갑작스러운 예비 시모의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고 예비 시모는 한의원 낼 상가는 물론이고 병원 자리 근처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비 시모가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는 마땅한 곳이 없다며 새로 사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비 시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고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도 했답니다. 결혼식 날짜는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황이었지만 아파트 계약 날짜 때문에 결혼식 전에 신혼집에 먼저 입주해서 천천히 혼수도 채워넣고 준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잔금 치르는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예비 시모가 부동산 처분까지 날짜가 조금 지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부동산이 여럿 있으니 그중 한 집에 신혼집을 차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저를 배려해 제 병원 자리 근처 아파트를 새로 사주시면서 잔금은 예비 시모가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 하나를 처분해서 치르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좀 밀리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랑이도 그 무렵 새롭게 투자가 들어간 게 있어서 갑자기 목돈을 현금으로 융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제가 저희 부모님께 상의를 드리게 됐어요. 상황은 잘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금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긴 하네. 그지? 엄마도 그렇지.
아니, 사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아는데도 이게 또 돈 얘기가 오가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그러게나 말이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야. 애초에 잔금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계약을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괜히 마음 복잡해질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다 맞는 말인데 그쪽에서 은수 병원 자리까지 내주기로 한 마당인데 애들 신혼집 잔금은 우리가 치러줘도 되니 뭐. 은수야, 그 사부인께 그렇게 말씀드리렴. 혼란스러워하는 엄마와 저를 아빠가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신 거죠. 예비 시모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모는 물론이고 예랑이도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일단 날짜가 촉박하니 도움 주신 것으로 잔금을 치르고 예비 시모 부동산이 처분되는 대로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부모님께도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엄마도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고 하셨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그러셨을 거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잔금 치르고 신혼집 입주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예랑이는 출근해서 급한 일만 처리해놓고 오기로 했고 저랑 예비 시모가 함께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했죠. 잠시 대기하고 있던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잔금을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해서 일단 전화를 받았죠. 은수야, 너 부동산에 갔어? 아직 잔금 보낸 건 아니지? 절대 송금하면 안 된다. 엄마 말 알아들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당장 거기서 나와. 티내지 말고 살짝 나오란 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아무 소리 말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당장 나와. 나와서 집으로 와. 얼른. 다급하면서도 심각한 엄마 목소리로 무언가 심상찮은 대단히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고 저희 엄마가 괜히 그러실 분이 아니니 우선 엄마 말씀대로 하기로 했죠. 예비 시모가 부동산 과장이랑 이야기하는 사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상가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와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 제게 엄마는 사진을 여러 장 내놓으셨어요.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예랑이와 언니가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겨우 이 사진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난 또 뭐라고. 언니랑 오빠랑 친남매 같은 사이라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 사진이 다가 아니야. 남은 사진까지 마저 다 보고 말해. 나는 지금 너무 놀라서 말이 다 안 나와. 엄마 말대로 다른 사진들을 차례로 넘겨보며 제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남녀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연이어 나왔고 저는 털썩 무너지듯 앉아 정신이 나간 듯 먼 곳만 멍하니 응시했어요. 그런데 아직 놀라기엔 이른 거였습니다. 예은수야,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들인 줄 알아? 기가 막혀서. 그것들 단순히 남녀 관계인 정도가 아니야. 그것들 사실혼 관계고 둘 사이에 애도 있더라. 그것도 7살이나 된 애가 있단 말이야. 뭐라고요? 애? 애가 있다고? 언니한테 애가 있었어?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나도 전혀 몰랐지. 애 어쩌고 하는 얘기는 입도 뻥끗한 적이 없으니 내가 무슨 수로 알아. 그 깜찍한 년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숨긴 거겠지.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닐 거야. 그 애가 오빠 애인 게 확실해? 엄마, 오빠 애가 아닐 수도 있잖아. 둘이 오래 알고 지냈으니 한때 뭐 잠깐 그런 관계였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지. 일단 내가 오빠한테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얘가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네. 더 확인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예랑이를 믿고 싶어하는 저를 보시더니
엄마는 분통이 터지셨는지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자초지종을 쏟아내듯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당시 일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간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랑이와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지지해주던 언니였기에 결혼식 전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수영장 나가는 걸 쉬게 됐고 결국 엄마 혼자 수영장에 계속 다니고 계셨는데 언니가 나오지 않는 동안 수영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언니가 무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언니를 의심하거나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엄마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라도 언니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언니가 일 때문에 해외에 간 게 아니라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수영장에도 못 나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 언니 집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엄마는 언니 집에 가본 적은 없지만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준 적이 있어서 주소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일단 잠깐 기다려보기로 했다는데 어린애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언니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더래요.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분명 그 주소가 맞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어린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뭐야 정말. 그 집도 팔고 이사를 간 건가? 새로 이사 온 집 애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아니 내가 그 애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너 여기 새로 이사하냐고 물어본 거였어. 근데 아니래. 그래서 내가 이은경 씨 집 아니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이은경이에요 이러는 거 아니겠니? 기가 막혔습니다. 친자매처럼 지내며 속 얘기도 다 털어놓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언니에게 아들이 있었다니요. 언니를 누구보다 믿었기에 저는 제 감정의 가장 밑바닥까지 언니한테 다 내보였었고 언니도 제게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니에게 제가 모르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애가 예랑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미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죠. 애가 우리 엄마인데요 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라. 그리고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애를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야. 세상에 거기서 내가 뭘 봤는지 아니? 그 집은 그냥 그 세 식구가 같이 사는 집이었어. 현관에서부터 온 집에 세 식구 가족 사진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었다고. 알겠니? 이래도 뭘 더 확인해야겠다는 말이 나와? 오빠가 언니랑 가족 같은 사이고 둘이 한때 연인 사이이기도 했다면 애랑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아빠 노릇 해준 걸 수도 있잖아. 엄마, 나는 정말 이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정신 차려 은수야. 만삭 사진부터 둘이 같이 찍었더라. 엄마가 섣불리 이러는 게 아니야. 이미 확인할 만큼 다 확인했고 그 길로 뛰쳐나와서 바로 너한테 전화를 했던 거라고. 확인사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제 기분이 딱 그랬어요. 확인사살을 당한 기분이었죠. 어쩌면 저 역시도 엄마가 꺼내놓은 사진을 본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에게 파혼을 당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저를 밝은 세상으로 꺼내준 구원자와 같았던 예랑이가 제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친자매 이상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언니와 예랑이가 둘이 같이 저를 속였을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미 한번 뼈아픈 배신을 당하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던 저였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쉽게 사람을 믿고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발동한 방어 기자회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사실,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언제부터 나를 타깃으로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언니가 엄마로부터 제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언니가 제게 보여줬던 정성과 진심, 예랑이가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그것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첫사랑과의 파혼은 장난처럼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절망에 빠져 제 삶을, 제 자신을 포기하고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랑이를 불러 따져 묻고 모든 것을 실토하라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들이라면 발각되었을 때 대처법 같은 것들도 이미 마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터뜨렸다가 본전도 못 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벌줄 수 있을지 제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모두 방심하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죠. 우선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해 갑작스럽게 토사광난이 찾아왔다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세상에 장염아니니? 그거 얼른 병원에 가야 할 텐데 집에 있는다고 낫는 게 아니야. 아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 부모님이랑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링거도 놔주고 가셨거든요. 아유 그랬구나. 다행이네. 근데 은수야 잔금을 오늘 꼭 치러줘야 해서 말이야. 지금 송금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바로 송금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서는 조금 있다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핑계를 댔어요. 아유 어머니 어쩌죠? 제가 몸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손에도 땀이 많이 났는데 그 손으로 폰뱅킹을 하려다가 은행에 비밀번호를 5번이나 잘못 눌러서 계좌가 막혔어요. 아유,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지점 창구로 제가 직접 가서 해제를 해야 한다고 해요. 뭐? 아니 그걸 어쩌다가. 아휴 네가 지금 은행에 가는 건 힘들겠지 아마도. 아유 그럼 이 일은 어쩐담? 어차피 지금 은행 마감 시간도 다 되어서요. 그러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희 부모님께 다시 부탁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니? 오늘 잔금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까지 날리는 거 아니냐? 저희 부모님도 현금을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셔서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돈이 그만큼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좀 복잡하고 당장 송금해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말했으니 그런 제게 뭐라고 성질대로 화도 못 내고 또 어떻게든 저를 구워 삶아서 잔금을 치르게 해야 할 테니 예비 시모는 일단 자기가 어떻게 사정을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며칠 말미를 얻어냈다며 몸 추스르는 대로 은행에 가서 얼른 해결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예비 시모와 예랑이한테 전화가 바리바리 왔지만 엄마가 저 대신 전화를 받아 제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랑이는 당장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그냥 쉬게 하는 게 낫겠다고 말리셨죠. 그리고 주말에는 잠잠한 거예요. 어차피 주말이라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전화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이 되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또 잔금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비 시모도 처음부터 저희 친정의 재력을 노린 한패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이 그렇게 많다면서 그깟 계약금 운운하며 모양 빠지게 나오는 것도 이상해서 좀 알아봤더니 제 한의원을 차려준다고 했던 그 상가도 예비 시모 명의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완전히 노발대발하셔서 제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예비 시모는 완전 개털이었고 언니와 함께 이런 식으로 혼인 빙자 사기를 친 게 처음도 아니었던 겁니다. 예비 시모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예비 시모가 언니와 함께 고소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충격이 컸어요. 제가 처음도 아니고 아예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상습 사기꾼이라니요.
저는 예비 시모와 언니를 고소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을 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그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언니와 또래인 사람이었고 저처럼 예랑이와 엮인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것들이 나한테 사기친 걸로 소송하고 있는 와중에 또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우, 정말 기가 막혀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은수 씨도 그것들 싹 다 고소해요. 네, 그럴 거예요. 다만 아직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숨기고 있어요. 제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고소 진행하려고요. 제 경우는 혼인빙자까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사기 결혼이죠. 이은경 그 독한 년. 나한테는 남자한테 배신당한 미혼모인 척을 하면서 접근했어요. 그년 엄마랑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친엄마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제 약혼자 엄마예요. 제 약혼자랑 이은경 씨는 오랜 사실혼 관계니까 그 두 사람 고부 관계인 거죠. 잠깐만. 그 허우대 멀쩡한 인간은 남동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난 멀리서 한번 얼핏 본 게 전부예요. 어휴, 아주 식구 수대로 어찌나 불쌍한 척을 하는지. 마음 약한 내가 사기당하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퍼줬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그것들은 한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난한 미혼모 가정으로 가장해서 동정심을 유발했더라고요. 그 언니가 말발을 워낙 좋거든요. 사람을 몰입하게 하는 화술이 뛰어나서 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저도 훅 빠져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재능으로 사기나 치고 다녔다니 사기를 치면서 그런 기술이 생긴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가 마침 잔금 치러야 하는 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잔금 치르기 직전에 엄마 전화를 받은 건 신의 한 수였죠. 물론 잔금 치르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그 집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긴 했겠지만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큰돈 나가는 건 막을 수 있었잖아요. 저는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예랑이와 예비 시모, 그 언니까지 모두 고소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갖다 붙일 수 있는 죄목을 몽땅 다 적용해달라고 말이에요. 사기, 혼인빙자는 기본이고 털 수 있는 건 다 털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예랑이가 운영하는 회사부터 털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예랑이는 건축 외장 자재를 수입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회사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수입하는 것은 건축 외장 자재가 아니라 무엇을 수입하는 것인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세금 납부에도 허점이 보여 바로 국세청에 제보를 했더니 바로 압수수색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 더 충격적이었는데 예랑이가 수입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멸종위기에 있는 거미나 뱀, 도마뱀 같은 야생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포획 자체가 불법인 동물들을 밀수로 들여와 유통까지 시키고 있었던 거죠.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환경부, 관세청, 그리고 경찰청까지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보니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도 있고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거래한 생물 가격의 10배를 물어야 하는 등 처벌 규정도 다양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받을 수 있는 벌은 다 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예랑이만 문제도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고소인의 말에 의하면 고소 진행 과정에서 예비 시모가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거짓말을 해서 빌려간 돈이 그런 식으로 쓰인 걸 확인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제 변호사에게 알려서 조사를 했더니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를 한 것 같았고 이 또한 바로 국세청에 제보를 했죠.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생각보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나 양도세 40%가량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어 고지서 폭탄을 맞았다고 하네요.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 예랑이가 제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하길래 한 번은 대면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죠. 은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너한테 말도 못할 짓을 저지른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염치 없지만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 염치 불구하고 너한테 부탁 좀 할게. 나 좀 살려줘라.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면 죽을 지경인 지금의 현실도 받아들여. 그렇게라도 죗값을 치르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부탁할 생각을 해? 가뜩이나 엄마 부동산도 잘못된 게 많아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금 소송 진행되면서 받게 되는 벌금이나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네 소송만이라도 취하해주면 법적으로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너한테는 꼭 보상을 할게. 나 그런 돈 필요 없어. 내가 돈 때문에 너 고소했니? 나 네가 받을 수 있는 벌을 다 받게 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야. 지금도 뭐 더 고소할 거 없나 싶어서 눈이 시뻘건 사람인데. 뭐? 고소치야?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예랑이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딴 개소리 하려고 감히 나를 찾아와? 내가 미쳤다고 네 사과 받아주고 소송 취하해주겠니? 어차피 망한 인생 마지막 예의라도 갖출 것이지.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알겠어?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예랑이도 급발진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네 부모가 아무리 부자면 뭐해. 파워는 흠도 있고. 씨 예쁘지도 않은 주제. 나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었다고. 넌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고. 장난치니?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혼인 마누라의 애까지 딸린 네가 아쉬울 것 같아? 법적으로 난 깨끗해. 애도 내 호적에 올린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니? 야야, 이거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어디 가서 또 그런 네 사기에 넘어가는 여자 등쳐먹고 살 모양이지? 그것도 실형은 면에서 가능하겠지만 난 너 같은 쓰레기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꺼져. 저는 그렇게 두 번째 파혼을 했습니다. 파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 그 과정이나 사연이 어땠는지를 떠나 다들 저한테 결정적인 무슨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저 스스로 제게 생채기를 내기도 했어요. 첫 번째 파혼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전처럼 또 다시 저만의 동굴로 숨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큰 힘이 되어 주셨지만 결국은 저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험한 일들을 겪으며 또 고립된 삶을 깨고 나오면서 제 안에서도 단단한 것들이 생긴 것이겠죠. 첫 번째 파혼을 당했을 때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답니다. 예랑이는 불법 야생동물 밀수와 유통에 대한 처벌로 실형을 받을 뻔했으나 어떻게 잘 빠져나가서 실형은 면했지만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처했죠. 예비 시모가 관리하던 부동산은 이미 다 날려먹었고 사기쳐서 가로챈 돈들도 생기는 족족 썼을 테니 그야말로 빈털터리 개털인 상황에서 예랑이, 예비 시모 모두 벌금의 세금 폭탄까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성에 차진 않지만 앞으로 그 빚 갚으며 더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그 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그 인간 언급할 일도 없으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몇 번 더 언니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이미 수영장에서도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아주 쐐기를 박은 거죠. 저희 엄마가 제가 당한 일들을 다 까발려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랑 애까지 낳고 살면서 시모까지 합세해 온 식구가 사기나 치고 다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낯짝이 두꺼운 철면피라도 더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에요. 결국 살던 집도 빼고 이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한 번 연락이 왔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예랑이와 예비 시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애 키우며 열심히 살 거라고 하네요. 그딴 소리를 믿지도 않지만 그보다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지 살던 아파트라도 지키려고 집 빼서 도망치듯 이사한 건지도 모르죠. 알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불쌍한 척하면 마음 약한 제가 흔들릴 줄 아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내 덕분에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말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첫 번째 파혼과 달리 두 번째 파혼에서는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고 앞으로는 혼자의 삶을 더 당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제가 만드는 거니까요. 지난주부터 다시 한의원에 출근해 진료를 시작했어요. 예전 한의원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다니는 곳도 규모가 있어 배울 점이 많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즐겁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요? 솔직히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제게 남은 상처의 흔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언젠가 그 상처도 치유될 날이 오겠죠. 혹여 진짜 짝을 만나게 되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거든요. 무엇보다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다지기 위해 이 글을 썼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